제402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가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아침에 좀 바꿔갖고 때문에 오늘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저희는 여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여당 대표의 그 방문을 계기로 해서 남북 교류가 다시 키워지고 또 협력이 또 강화되어서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남북과의 협력 정책이 다시 열린 물꼬가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저께 우리 정동영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야당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국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부야당이 진정을 갖고 남북과의 협력, 평화의 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꽃을 뭐니 해도 10월 3일 야권 단일 후보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3일 결정되는 야권 단일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것을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이번 야권 단일화에 대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이미 이제 성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단일화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누가 되든 단일화된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우리 민주당의 총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제1야당 민주당의 후보, 특히 박영선 후보가 결정돼서 박영선 후보가 돼야지 승리를 한다. 승리에 필승을 갖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이고 박영선 후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통해서 위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복원하고 좋은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경선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항상 단일화의 정신, 헌신과 양보의 정신으로 단일화 룰을 만드는 데 인력을 해왔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진행되는 토론과 패널 투표, 또 내일 모레 진행되는 여론조사, 그리고 10월 3일에 정신체육관에서 현장 투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되고 또 그 기세로 서울시장 선거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사회, 복지사회의 길을, 정의로운 사회의 길을 반드시 열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후보께서 잠시 인사 말씀을 하고 떠나시겠는데요.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지자가 보내준 이제 동영상인데요. 이 영화 도가니를 패러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보면서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을 지난 MB 정권 이후에 민주당과 비유를 해보면 우리 민주당은 MB 정권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이 영화 도가니가 던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민주당이 싸워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법이 사립학교법이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이 사립학교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이런 일이 적어도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5년 전에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에 그 한나라당 의원들의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나경원 의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맨 앞에서 그 팔을 걷어붙이고 부르르 떨면서 의장석을 향해서 달려가던 모습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도 한나라당의 저지로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영화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됐고 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섰고 그 민주당이 앞장선 곳에 물론 자갈밭들도 있었지만 그 방향은 맞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정의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그리고 서울시 시정의 정의, 그리고 서민을 위한 따뜻한 시정, 이 시정의 근간에는 정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MB 정권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소수야당으로서 힘겹게 싸워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또 박영선 후보가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 또 출신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이 파죽지세의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투지와 열정, 우리 모두 지금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와 같이 파죽지세로 나가면서 이미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고 어제도 소상공인분, 젊은 변호사 그룹, 또 직능단체, 많은 직능단체에서 잇따라서 박영선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선이 사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이라고 시민들이 박수를 보냅니다만, 그러나 우리 당원들이 이 미소만 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후보가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되는데, 백조가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로는 거의 필사적으로 물갈퀴를 짓고 있다.
그 말이 지금 우리 당원에게 한번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변호사의 TV 토론이 진행되는데 그 배심원 신청을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TV 토론 배심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모집은 내일 낮 12시까지지만은 서울시 당원 여러분들 오늘 당장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만이 우리 민주당이 아름다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이제 절반을 끝내고 반환점을 돌고 돌았습니다. 이 10일 동안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뼛속까지 무능하고 뿌리까지 썩은 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어저께 이낙연 의원이 정부의 2012년 국지 예산이 국지 지출 사상 최대라고 호들갑을 떨고 과장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보다도 5만 5천 명이 줄어들었고 기초생계급여도 841억 원이 깎였습니다. 또 기초생활급여 항목에다가 의료급여를 추가해서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초급여는 오히려 1,635억 원이 깎아버렸습니다. 또 박지원 의원이 MB정권의 소위 실세라고 하는 박영준 전 차관이 이 정부의 각종 자원 외교에 개입해서 모두 말아먹었다 하는 지적 나왔습니다. 박영준 차관이 대통령 형님백으로 전 세계를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자원외교를 벌린다고 떠들었지만 자원외교 투자 성공률은 6.3%에 불과했고 특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CNK 주가 조작 사건에도 박영준 차관이 개입해서 그의 지인들이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능과 부패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석현 의원이 어제 폭로한 경기도시공사가 2008년에 5조 2천억, 2009년에는 6조 7천, 2010년 7조 5천, 해마다 1조 이상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6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김영록 의원이 한국마사회가 한 달에 2번 출근하는 사회이사에게 연봉 5천만 원을 챙겨준 것 지적했고 노영민 의원이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 공급기관 관련 13개 회사 감사 전원이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고 그중 9명이 현직 한나라당 당원이고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직영이 산하기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국감 결과에 보니까 온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낙하산 인사가 너무 지나치게 퍼져 있어서 다음 주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우리 MB정부의 부패 지도를 만들어서 언론에 공개해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낙하산 인사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남은 국감 열흘 동안도 불철주야 전력 투구해서 MB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부패, 권력형 집권 미리 게이트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 있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확실히 다릅니다. 박영선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 하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민주당의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지만 막판에 반전 역전이 기대됩니다. 어제 디지털 그로밸리에 박영선 후보와 동행했을 때 그로에 있는 젊은 IT 사업가들, 벤처 사업가들의 박영선 후보에 대한 기대와 반응은 굉장히 뜨겁고 확실했습니다. 12,000개 업체, 실리콘밸리보다 3배가 더 많은 업체 수에 물론 영세한 벤처업이지만 보육시설이 3개밖에 없다. 이
보육시설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보물처럼 터져나왔고, 또 박영선 후보가 재벌 대기업과 관련해서 항상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한 평가와 함께 벤처 IT 사업들이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한 고발, 그래서 부식 건설업계 하도급 관행으로 묶여있는 벤처업계 사슬을 풀어주는 선봉의 시장에 서달라는 주문도 뜨거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가서 보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사실 개성은 북한 땅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입니다. 우리의 경제 영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쪽한테 문산이나 파주를 2천만 평 내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경제 영토를 지난 4년 동안 방치하고 적대시한 그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갔다 와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개성 방북에 대한 보고서를 잘 써야 한다고 봅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서쪽에 있는 DMZ 서쪽 끝에 있는 개성공단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DMZ 동쪽 끝에 있는 금강산을 터는 것이 수순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의 대북 증오,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는 결국 한반도의 불안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것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첫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이것이 시금석이다. 두 번째, 이미 5.24 조치, 작년 천안함 이후에 전쟁 기념관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북 제재 조치, 봉쇄 조치는 실효가 없습니다. 이미 효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만, 남쪽의 기업인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이고 북쪽으로 러시아, 중국으로 1350km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남쪽 정부의 제재 조치, 유엔 제재도 하물며 실효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그 5.24로 막았던 북한 선박의 제주 해역 통항 풀허 조치로 북한 선박은 제주 해역을 못 다니는 대신 우리 선박도 해주 앞바다와 원산 앞바다를 못 지나갑니다. 2005년 6.15 때 제가 서로 북에 가서 합의하고 그 이후에 실시됐던 제주 통항 조치로 지난 5년 동안 북쪽 선박은 300척이 지나갔습니다. 2005년부터 10년까지. 일주일에 한 척씩 5년 동안 300척이 지나간 반면 남쪽 선박은 해주 앞바다와 원산 앞바다를 83,000척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83,000척이 지나갔던 것이 막혔고 그쪽은 300척이 막힌 겁니다. 이제라도 대북 인식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지지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그 민주당의 지지층이 복원되고 있고 또 야권의 중심으로 민주당이 다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그 여론이 지지율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여론조사에서의 역전까지 기대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시라는 거대한 서울시정의 거대 시정의 수권 능력과 관련된 유권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도 정당 정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서울시정을 시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19분, 또 시의원 77분, 구의원 201분,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책임 정치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복지와 반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차별적 복지의 갈림길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어야 한다 이런 판단들이 두 번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야권의 대표로서 혹은 중심으로서 시민운동 세력이나 아직 진보 정당은 아직 그 감당하긴 어려운 이런 일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선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이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간혹 민주당을 비판하는 분들도 박영선 후보의 흠결을 찾지 못한다, 오히려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BBK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또 의정활동에서 재벌과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당당히 맞섰던 과정에서 그리고 부패 인사들을 청문회에서 낙마시키는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가 걸어왔던 선명한 족적 이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세 번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메시지가 선명하고 또 높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장점이 박영선의 힘으로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런 점을 확신합니다. 경선 룰이, 단일화 경선 룰이 박영선 후보에게 유리하고 박원순 후보에게는 불리하다 이런 말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점은 사실도 아니고 또 아름다운 경선에 저해하는 이런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사실상 여론조사가 6이고 현장 투표가 4이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박원순 후보가 불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는 경기장에 입장한 후에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후보 측에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룰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중에는 오히려 박원순 후보의 이미지가 불분명하고 출마 선언한 이후에 메시지가 없다 이런 비판이 더 많다는 점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언론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아름다운 경선을 마치 꼼수 경선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편파적 지지가 아니라면 이런 발언은 또 이런 보도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배숙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옆 동네 처녀만 예쁜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 처녀 이렇게 이쁜지 몰랐네 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예쁜 처녀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줌마도 무릇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더욱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우리 박영선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고 또 서울시장으로서 당선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그때까지 우리 당원들이 총력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FTA가 되면은 대개 전문직 비자 쿼터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협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어서 사실 우리 당에서 논의할 때도 이게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당시 미국의 비자 담당 부총장도였던 토니 에디슨의 외교 서한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문직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회의에서 협상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도 없고, 그리고 또 사안도 문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전 통상부적본부장 김현종 본부장이 이 서한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서한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지금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익을 대변해서 또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협상을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본부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계가 철저히 되고 이것이 공유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문서 받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 직원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한미FTA 협상 타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사실을 가려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잠깐. 평소에 박 기장이 계셨으면 박 기장이 하셨을 텐데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장관, 청장 4명을 데리고 부산을 방문해 7시간 동안 체류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일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저축은행 건도 있고 부산 지역의 그 시민들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평소에 하시는 게 좋지요. 동구청장 선거 앞두고 이렇게 요란스러운 행보를 하시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보탤게요. 그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19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일 겁니다. 당시 목포에서 김대중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를 기세가 좋으니까 당시 김병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목포에 가서 국무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네,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앞으로 좀 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 홍준표 대표 지역에 기재부 장관이 직접 가서 전통시장 육성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철도공사 사장이 직접 대표와 같이 가서 역사 주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요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B 대통령직의 부산 행도 다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급했으면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이해하지만, 지금이 이럴수록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또 대통령이나 대표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정부는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런 관건성도 조사해서 저희들이 발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 토론회가 3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방송 3사에서 중계를 해주기란 결정에서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방송 토론회가 앞으로도 자주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런 TV 정책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후보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나중에 시장이 돼서라도 또 오세훈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이런 정책 토론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박영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한나당 후보와도 많은 정책 토론을 통해서 검증이 더 확실히 되기를 우리는 단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